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지지율이 58.2%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 이게 뭐 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은 것이죠. 긍정평가가 가장 높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교를 하면 21.1%포인트나 나왔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도 6.2%포인트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비교하면 21.1%포인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 6.2%포인트가 낮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5.5%포인트가 높은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이제 정권 시작이니까 저희가 이 수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관측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수치를 분석을 좀 해볼게요. 일단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좀 낮았다는 이유 물어봐야 될까요?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당선이 되기는 했지만 네. 과연 이 소위 민주당이 만들었던 프레임, 이 내란 심판이라는 프레임 위에서 이루어진 선거임을 감안했을 때 유의미한 득표였는가? 이거 민주당 내에서도 자성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47.5% 정도를 얻었습니다. 후반대를 얻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얻은 것이 49% 초반대예요. 그러니까 당시 심상정 후보가 2% 중반대를 기록을 했었으니까 그 빠진 분량을 생각을 했을 때는 유의미하게 득표율이 늘지가 않았다라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선거의 판도가 바뀌었지만 이재명 후보 개인에 대한 비호감도는 여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아까 우리가 인용했던 출구조사에서 64%가 재판 계속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잘못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하기는 어렵지만 이재명도 잘한 거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투표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 자체가 시작부터 좀 힘을 받기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사법 리스크 때문에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후보를 대통령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당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민주당을 비판을 했던 건데 그게 그렇죠. 실현된 것이고요. 또한 지금 이 조사는 잘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식의 조사예요. 그래서 실제로 잘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재명 정권이 일주일 동안 뭘 했느냐가 또 평가를 받겠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들께서는 뽑아주기는 하면서도 재판은 받으라고 했는데 지금 재판 줄줄이 중단되고 있는 수순이고 면소법도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을 향해서 지금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평가가 될 겁니다. 지지율을 그걸로 높이려고 하겠죠, 사실. 그렇죠. 이제 국민의힘을 근데 깎아내릴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이 잘한다는 평가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을 국정과제로 국민들이 꼽았습니다. 뭐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나섰는데 어제는 뭐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 진짜냐라고 물으면서 물가 안정책도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라면은 2,000원은 아니죠. 2,000원짜리 라면도 있긴 하겠지만 물가가 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그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의원님의 행정을 많이 경험이 있으시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일단 추경안 13조 8천억 규모의 1차 추경안 통과가 됐고 2차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게 20조 플러스 알파 정도 된다고 해요. 거기다가 SOC 투자도 많이 하고 뭐 25만 원 민생지원금 여부도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뿌리려고 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버리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물가 안정하고는 또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책과 현실이 좀 따로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방금 앵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실질 소득은 결국은 이제 명목 소득 나누기 이제 물가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 물가가 오른 거는 뒷부분이고 일단은 돈을 이제 지역 화폐 형식으로 돈을 나누어지면 일단은 돈에 이제 손에 쥐는 게 있으니까 네. 어떤 그 결과적으로는 몰라도 일단은 당장은 기분이 뭐 좋다 뭐 이런 어떤 아주 말초적인 어떤 그런 어떤 심리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궁극적인 문제는 일단
2차 추경 이런 식으로 편성되면 지금 정부의 재원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적자 재정으로 국채 발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이제 국가 부채가 참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3년 동안 국가 부채가 한 110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948년 정부 수립 이래로 박근혜 정부 때까지 644조 3조 그렇게 이제 그 관리를 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40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1,080조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천조국 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3년 동안 누르고 눌러서 한 110조 정도 누르고 있었는데, 지금 이 정부는 시작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국채 발행을 통한 어떤 적자 재정을 통해서 이렇게 추경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신호탄이 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채 발행 내지는 적자 재정을 계속해서 가속할 거다, 이런 어떤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때도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이재명 정권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저는 좌파 독재 포퓰리즘 정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물가 상승은 물론이고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을 결국은 이제 젊은 세대 20, 30대 젊은 세대들이 갚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날 갚아야 될 국가 부채 규모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원금을 갚기는커녕 지금 현재도 이자만 하더라도 제가 기재부에 몇 달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예산에 거의 한 26조가 소요가 됩니다. 빚 갚는 데만 26조? 그러니까 이자, 아, 국가 부채에 대한 예. 이자만.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결국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날수록 국가 신인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예. 그 국가 신인도가 우리가 등급이 예를 들면 S&P라든지 무디스 등으로부터 뭐 1단계만 낮아진다 하더라도 어떤 외평채라든지 다른 어떤 그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어떤 금리 조달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거를 개무시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어떤 걸 보면 우리가 지난번 1, 2, 3차 TV 토론에서 봤듯이 왜 이재명 당시 후보가 호텔 경제학이 심취했느냐. 호텔 경제학. 그렇게 이준석 후보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아도 호텔 경제 심취했느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본인은 이게 아주 좋은 정책이고 내가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아주 심취해 있는, 중독돼 있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활기는 도르겠죠. 그 와중에 여권이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민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법정 공휴일에만 휴업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법안을 처리할 것이다. 아니 일요일에 2번 쉬었다고 해서 꼭 적자 보냐? 이건 그들의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통업계가 난리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뭐 재래시장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뭐 마트 찾아갖고 평일에는 일을 하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또 하나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풀어주니까 유동인구가 늘어나서 전통시장도 상권에 그것이야말로 활력이 도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게 통계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윤석열 정권에서 총리실 산하의 규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했던 제일 첫 번째 과업이 바로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격주로 휴무를 하던 것들을 지자체장 자율로, 당시 저희가 법 개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풀어준 결과 상당한 긍정적인 파급 효과들이 있었거든요. 또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배송도 금지를 시킵니다. 아하. 근데 지금 사실 우스꽝스러운 것이 이미 쿠팡이나 뭐 마켓컬리 같은 그 다른 민간 사업체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제 실효성이 없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이 쿠팡 같은 플랫폼들이 잘 안 닿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지역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 대형마트 그 온라인 배송 금지를 풀어주자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민주당이 이것도 목리를 부리다가 결국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플랫폼들은 좋아하겠네요. 그럼요. 사실 우리 대형마트들이 이 국민들의 어떤 편의성 측면에서 민간에 자율적으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경제 상황을
제도권이 지금 가로막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음. 그러면 이 제도 규제 안 받는 그런 해외 기업들, 법인들만 혜택을 보는 상황이 되죠. 알리테무만 신났겠죠. 그래서 지금 거기 한술 더 떠서 공휴일에도 의무 휴업을 해라. 그러니까 이게 정말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안 돼 있는 정책들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경제 상황이 좌파들만 집권하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지금도 물가가 오르니까 돈을 더 풀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러니까 이거 목마르다고 바닷물 퍼먹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 풀면은 물가가 더 오르는 악순환이 되는 것이고, 지금 오히려 민주당 정권에서는 세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수가 줄었다. 그러니까 세금 더 걷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재벌들한테만 세수를 걷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세율과 세원을 또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 세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부 그룹들이 세금을 안 내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세율을 높이고 세원을 넓힐수록 더 이제 일반적인 서민들이 돈을 더 많이 내는 구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돈 좀 더 나눠주고 물가는 오르는데 오히려 세금 부담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 이게 조삼모사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각종 이런 대형마트 규제 같은 걸로 산업 침체되면 또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좌파 정권은 늘 경제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그런 그 수순으로 가고 있는 단계 아닌가. 라면 2,000원도 사실 말 같지도 않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누가 편의점 가서 사도 봉지에 2,000원 안 해요. 근데 심지어 요새는 미식라면 이런 건 한 2,000원 하겠네. 그렇죠. 뭐 이제 뭐 고급 프리미엄 뭐 뭐 생라면 라면 뭐 이런 거 그렇죠. 사면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지금 서민들이 먹는 라면을 지칭한 거라면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 소비하는 패턴 같은 것도 할인율을 고려해가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물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진단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때 그 대파 사태 때 그렇게 난리쳤던 지금 좌파 세력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실언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없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국힘이 리빌딩을 하고 싶다면 저는 경제 부분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렇게 되도록 좀 해주세요. 예.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내용 하나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규제적인 측면인데, 제가 2022년 8월달부터 제가 자원을 해서 이제 당의 규제개혁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규제 개혁을 이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산업단지라든지 외국인 노동제라든지 또 플랫폼 규제 개혁을 마무리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 파트도 그래서 저도 참 애정이 가는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실 이런 어떤 유통 관련된 규제가 굉장히 많죠. 특히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는 일부 전통 시장의 상인들이 이제 요구를 해서 만들어진 규제인데,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 그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가 사실상 그 전통 시장에 도움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 그 대형마트가 의무 휴업할 때 저 전통시장이 더 안 되더라 하는 이런 어떤 조사의 어떤 결과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불편하면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논란은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다 풀고 지자체가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하도록 이제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좌파 정권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랬던 규제 개혁보다는 오히려 더 규제를 일부 어떤 집단의 요구에서 했던 그런 어떤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대표적으로 타다만 하더라도 서비스가 잘 되고 있다가 오히려 이제 일부 택시 업계에서 반발을 하니까 2020년 3월달에 이제 박홍근 의원이 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서 오히려 타다 같은 이런 어떤 임시 임대하는 것도 전부 다 규제를 해버리는. 그래서 이제 타다 서비스가 자초됨으로써 해서 이재용 회장이 얼마 전에도 강력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혁신 어떤 플랫폼, 혁신 기업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죠. 특히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대형마트 어떤 관련된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어떤 불편함도 엄청나게 많을 거고, 앵커에서 말한 것처럼 오히려 알리테모 같은 외산 이런 어떤 온라인 플랫폼만 이제 좋게 되는 이런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대형마트들 상황이 지금 어떠냐면은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 뭐 롯데마트라든지 이마트가 많이 진출했는데, 그렇죠. 2010년대 거의 다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알리테무가 지금 이제 공섭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공섭하고 있냐면은 정말 그 상당히 지금 이제 그 국내 유통시장에 어떤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지금 갈수록 좀 높아지고 있는데 정말 걱정을 한다면 알리테모 같은 이런 어떤 그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소비자들의 어떤 이런 그 여러 가지 어떤 피해를 주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통제를 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이제 정착해서 오히려 잘 진행되고 있는데 다시 이제 한다? 이런 것들은 정말 역주행도 일부 전통시장에 유일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소비자와 관련된 산업을 죽이는 역주행이다. 그래서 굉장히 참 국민 경제에는 오히려 엄청난 큰 피해만 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알리 테무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알리 같은 경우에는 880만 명, 테무 같은 경우에 847만 명 이용자가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네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정도 제가 짧게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두 분 이제 국민의힘에서 모셨는데 국민의힘 내부 사정 조금만 더 다뤄보겠습니다. 사퇴하라, 버텨라. 90년생 김용태, 9월 전대에 갈라진 국힘. 내부 사정 저희 뭐 자세한 얘기는 안 드려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대체적으로 아실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 와중에 시끄럽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9월 초 전당대회를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개파별인지 아니면 뭐 의원별인지 입장이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왜 그때 해야 되느냐,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당을 살릴 수 있는 혁신안이다, 아예 9월 말고 7, 8월로 더 땡겨버려 해버리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류도 있고요. 뭐 다 제각기 입장이 다양한데 요거 관련해서 짧게 지금 당 분위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좀 말을 아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같이 각자 이해관계만 따져가면서 프레임 잡기 하는데 당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제가 굳이 무슨 얘기를 꺼내도 뭐 특정 계파 이익을 대변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라도 좀 입을 덜자. 저는 일단 그런 상황이라 그냥 드라이하게 사실관계만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어제 의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발언자가 30명이 안 됐다라고 26명.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국회의원의 4분의 1 정도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성 있는 얘기라고 보기가 어렵고 지금 3선, 4선 뭐 의원 회의 같은 것들을 한다라고는 하는데 좀 불신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뭐 특정 의원들 제가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냥 회의만 끝나면 바로 쪼르르 달려 나와서 그냥 브리핑 해버리고 내부 분위기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조금 오히려 그 회의체 자체가 좀 무력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의원들끼리 아름아름 좀 그렇게 그 서로 니즈를 확인하는 그 정도밖에 얘기를 못 하고 있어서 지금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오리무중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이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뭐 친 한동훈계, 친 김문수계, 그리고 이제 전 친윤이란 개념은 이제 없다고 보기 때문에 뭐 이제 어떤 뭐 주류 이제 보수 의원들이 있겠죠. 뭐 구주류. 예. 뭐 이제 그런 정도의 지금 분류로 각자 그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사이에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중재자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만. 근데 뭐 어제 의총에서 나왔던 것처럼 또 비판들도 많죠. 그러니까 당무감사를 할 거면 사실 비상계엄만 책임이 아니잖아요. 선거에서 졌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우리 여당이 그럼 여당 역할을 똑바로 했는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야당 대표보다도 여당 대표가 더 정권을 음해하고 치부를 들추고 프레임 공세를 하던 그런 상황들에 비추어 봤을 때 왜 대통령이 그렇게 극단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됐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다 쇄신의 과정인데 그런 과정은 쏙 빼고 후보 교체에 대해서만 당무감사 하겠다라고 하면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재를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당무감사 관련해서는 좀 반발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정말 그 객관적인 사실관계만 저는 말씀을 드렸고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도 저희가 분당대회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정말 극한의 갈등 상황을 겪었잖아요. 네. 더 이상 친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권 창출이 가능한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상은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탈당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윤 프레임을 잡는 이유가 뭐냐? 반윤 파리를 해서 소위 내가 기득권을 잡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밖에 안 읽히죠. 그러니까 아마 이번 전당대회도 지금 친윤 반윤 이야기할 계제도 아니고 상황도 아닌데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또 아사리판이 될 거예요. 그럼 누가 웃겠습니까?
민주당만 웃겠죠. 저는 그래서 지금 골든타임이거든요. 민주당의 지금 총리 인사청문회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당이 대열을 갖추고 차라리 주진우 의원처럼 법사위원장 우리가 가져와야 돼요, 사실. 예. 당연한 걸 못 갖고 오고 소수 있잖아요, 야당이 지금. 네. 그쵸, 원래 관례상으로도 그렇고 법사위원장이라도 가져와야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되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마중물로 뭐 특별 감찰관 도입을 해서 대통령실 경제를 하든지 뭐 이제 그런 판을 깔아야 되는데, 지금 친윤 반윤 이렇게 나눠가지고 또 싸우면 이게 야당 역할을 건강하게 할 수 있겠냐? 저는 그런 걱정이 좀 돼요, 솔직히.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당이 하루빨리 대열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 당내 쇄신이요. 지금 이런 거 할 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할 거면 똑바로 하든지요. 의원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람이 이게 감투를 쓰면 이상해지는 것 같아. 김용태 같은 경우도 감투를 쓰니까 이상해진 것 같아. 박 대변인이 26명 이야기를 하니까 뭐 사람 수가 적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당 같은 경우 의총할 때 26명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이야기 많이 한 겁니다. 원래 얘기 잘 안 하죠. 잘 이야기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딴 얘기하고. 26명 이야기를 한 것은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한 거다. 저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 게 필요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 패배 이후에 사실 당이 조용하면 이상하죠. 당이 어쨌든 계획 혁신의 어떤 방향으로 갈지 다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찌직 뽑고 뭐 내부에서 뭐 갑론을박을 이제 많이 하는 것은 저는 나쁜 것은 아닌데, 이제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이제 하느냐에 어떤 문제죠.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혁신 방안 5가지에 대해서 그거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봅니다. 근데 일단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일수록 기본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해야지 본인의 어떤 말에 좀 무게가 더 실리거든요. 그런데 저는 김용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중에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원칙에서 지금 벗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첫 번째, 본인의 일단 임기가 6월이잖아요. 네. 근데 본인의 임기가 6월이면 일단 본인의 임기 안에 이 모든 것을 하겠다?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내 임기를 더 연장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전제로 깔리는 건데. 예. 근데 과연 지금 대선 패배의 어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본인의 어떤 임기 연장을 주장을 할 수가 있나, 기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또 문제가 되냐면은 최보윤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비대위원들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비대위원들 다 사퇴한 거 아닙니까? 예. 사퇴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비대위원장이라면 비대위원회에서 결론을 낸 사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본인의 어떤 의견이라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해서. 그래서 본인의 어떤 말에 어떤 힘이 지금 실리지 않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 두 번째는 박 대변인도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가 뭐 이런 어떤 후보 교체했던 당무감사라든지 탄핵 반대 어떤 당론을 바꿔야 된다. 이건 다 지나간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해서 우리가 좀 일부 좀 득보는 것은 뭐 일부 중도층이라든지 좌파에서 이제 뭐 국민의힘도 생각 달라졌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우파 진영의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냐, 이런 어떤 방국에 왜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어떤 생각을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은데, 특히 탄핵 반대 당론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모든 의원들은 물론이고 모든 어떤 우리 당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 건데, 새삼스럽게 그 당론을 바꾼다고 논란을 하는 이유가 또 뭡니까? 저는 정말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3대 특검으로 인해서 칼 들고 지금 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지금 방패를 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금 목을 내미는 형국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어떤 이야기라는 어떤 이슈도 그렇고, 또 지금 본인 스스로의 어떤 그런 말의 어떤 무게가 실리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당이 더 저는 혼란으로 더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지금
당이 조금이라도 수습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 16일 날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원내대표와 같이 향후 지도체제부터 어떻게 나갈 것인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